안녕하세요. 투자시계자 김PB입니다. 저축은행 대공황 직전이란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공인중개사의 개업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하시던 분들이 폐업을 지금 많이 하고 매물도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넘깁니다. 양도글 올해만 2,500건, 최악 경기의 개업도 최저치다. 즉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니까 먹고 살 길도 없고 이제 열어봤자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점점 사업을 접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하시던 분들의 사무실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이게 확실히 바로 불경기라는 게 체감되는 거죠. 왜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은 전반적으로 경제도 어려워지고 건설 경기 안 좋아지니까 전반적인 고용이고 경기고 다 악화되는 이런 추세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거는, 부동산이 어려워지면 금융권 리스크도 커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오늘은 요걸 말씀드릴 건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은 PF에서 부실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 부실 리스크가 급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새마을금고 영상이 40만을 찍었죠. 저축은행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고점 대비 63%가 폭락했습니다. 그 2020년 당시에 한창 이제 부동산 한창 버블 한창 심각했던 때, 이때 보면은 이제 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이 전국에 이제 10만 건씩은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4만 건에도 못 미치는, 즉 거래량이 고점 대비 63% 폭락해서 원래 100건이 거래됐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3, 40건대밖에는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남이나 마용성은 얼마나 지금 거래가 되고 있을까? 거래량이 현재 2020년에서 2021년 고점 찍었던 때에 비해서 살짝 올라왔다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감소는 한 추세인 것 같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용산, 성동구, 마포구, 강남, 즉 강남 마용성은 그나마 전국 트렌드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좀 더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거래량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나은 수준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부동산 확실하게 침체, 거래량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침체인데, 핵심 지역, 서울의 핵심 지역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건수로 보면 얼마 안 돼요. 서울 용산구 뭐 끼케봐야 200건도 안 됩니다. 거래량. 그리고 이제 마용성 같은 경우나 강남 같은 경우도 월에 3, 4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월에 1000건에서 2000건 정도 되는 부동산의 거래량을 보고서 여기가 조금 이제 가격이 버텨주거나 내지는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아직 건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거래량은 끼케봐야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1000건에서 2000건밖에 안 되는 거래량을 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미 거래량도 많이 줄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됐다. 그러니까 PF가 사고가 터지지, 부동산 시장이 좋은데 PF가 사고가 터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저축은행에다가 PF 대출을 자제하는 것을 최근에 요청을 했는데, 업계에선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중단이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그래서 금감원이 한투 저축은행이나 몇몇 저축은행 CEO들을 불러서 PF 관련 대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식으로 통보를 했다.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출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업계에서는 사실상 대출 중단과도 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대요. 근데 은행은 대출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이 이제 업종인데, 돈놀이하는 곳이 돈 가지고 못 노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저축은행 부실 리스크가 매우 심각하게 지금 이제 커지고 있고, 4월부터 PF 대출을 본격적으로 틀어막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왜 금감원에서 PF 대출을 자꾸 건드리겠습니까? 저축은행들이 PF 투자했다가 터져서 그런 거예요. PF는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 3월에 상상인 저축은행에 적기 시정조치 경영 개선 권고 명령이 들어갔고, 페퍼저축은행은 조치를 유예하긴 했지만 조치가 될 정도에 준하는 상황까지 갔었다라는 건데, 현재 상상인 저축은행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연체율이 18.7% 정도 됩니다.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8.5%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연체율이라는 거고, 100건 정도 대출이 나가면 18건 정도 못 받았다는 건데, 이러면 이거는 3년 이상 유지되면 이거는 저축은행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부실채권 비율이 26.9% 정도 됩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평균 10% 정도 되거든요. 저축은행이. 이것도 평균치도 말도 안 되게 높은 건데 지금 여기는 26%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 지금 현재 상상인 저축은행 자산의 4분의 1이 회수 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내가 돈이 10원이 있으면은 100원 정도 대출을 해줘가지고 여기에는 이자로 예대 마진을 벌어들여서 장사를 하는 게 바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찍어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조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돈이 들어와야 될 게 4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려줬던 돈을 못 갚으니까 자본이 많이 깎여버리는, 내 돈이 날아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자본 잠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고, 예금 인출, 즉 뱅크런 사태가 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인저축은행에 예금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인출을 고려해 보실 수준은 된다라고 봐요. 경영 개선 권고까지 이제 들어갈 정도면. 일반 시중은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영업 정지가 되거나 구조조정 대상까지 들어갔을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산 직전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AI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이제 완전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향후 1년에서 3년 내에 외부 충격이나 추가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상 상상인저축은행은 부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일부 저축은행 상상인만 지금 부실한 거 아니야? 상상인만 무너지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금융통계 이제 볼 수 있는 저희 이제 국가 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상상인저축은행이 여신 건전성 측면에서 가장 부실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부실 채권 비율이 26.9%인데 상상인뿐만 아니라 솔브레인 26.2%로 거의 상상인이랑 맞먹습니다. 게다가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23.5%, 대하상호저축은행 22%, 라운 19%, DH 18%, 대백 18%, S&T 18% 이런 식으로 지금 부실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저축은행들이 많아졌어요. 상상인이 최상단에 있을 뿐이지 다른 저축은행들도 상당히 부실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히 부실 채권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곳이 무려 4곳이나 됩니다. 솔브레인 상상인 플러스 대하 상상인 이렇게 해서 4군데가 되는데, 자산의 5분의 1, 즉 대출이 100이 나갔으면 그 중에 5분의 1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회수 불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가 1, 2년 정도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체 우리나라 저축은행 79개사 중에 55개사, 즉 약 70%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들이 부실 채권 비율을 10% 초과해요. 즉 100 정도의 대출이 나갔으면 그 중에 이미 10 정도는 날라가 버렸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게 이제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10은 사실상 돈을 날린 꼴에 가깝다고 볼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 은행 중에 상당히 높은 비중의 부실채권 비율이 10%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지금 저축은행들이 돈을 빌려줬던 것들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날리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 악화가 되다 보니까 대출 상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안 갚기 시작하니까 은행에서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집니다.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은행들의 자본이 쪼그라들게 되고 건전성이 악화되게 되겠죠. 그러면 금감원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저축은행이 부실이 심각해지면 부도나거나 합병이 됩니다. 근데 한두 개 정도 무너지면 보통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무마를 시키지만,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면 2011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3년 뒤에 우리나라도 저축은행 사건 터졌죠. 그때 31개 저축은행이 동시에 무너졌는데, 그때 당시처럼 줄도산하면은 국가에서 못 살려줍니다. 근데 이미 좀 사실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조회수가 40만이 넘은 새마을금고 대공황 시작이라는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저축은행은 PF 부실 때문에 2년 연속 손실을 기록했는데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저축은행 업계가 약 4천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는데 새마을금고는 무려 1.7조 원입니다. 적자가 역사상 최악의 수준인데,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지금 적자가 심각한 이유 단 하나예요. PF.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돼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결국은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저축은행 업계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저축은행 업계의 22년, 23년, 24년 3개년 정도의 실적이랑 추이를 보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1조 5천억 정도까지 나왔었다가 23년에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5천억 원 찍었고, 2024년에도 3,900억 원 정도 찍었습니다. 적자가 소폭 개선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상당히 큰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게다가 연체율은 3.4, 6.5, 8.5 이런 식으로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연평균 전년 대비 60%씩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은 이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5년에는 13.6% 정도라는 평균 연체율을 달성할 수밖에 없고, 2026년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21% 부실이 되게 돼요. 그럼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모든 저축은행이 줄도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내년이 정말 저축은행 업계에 왜 굉장히 위험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저축은행 사태 2011년 당시에 30개 정도의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되고 파산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피해 금액만 무려 20조 원이었고 10만 명 정도가 돈을 못 찾았어요. 근데
2010년 1분기, 즉 이제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 딱 1년 전쯤에 13.7% 정도 찍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8.5%까지 높아졌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2025년 올해에 13%를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식이 되면 저축은행 사태 터지기 1년 전하고 똑같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지금 상상인이나 여타 다른 이제 저축은행들 중에 부실해진 곳들이 한두 군데씩 파산하게 되면 다른 저축은행들도 급격하게 부실이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쫘르륵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축은행 줄도산 터지기 1년 전 내외의 수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저축은행 줄도산의 시그널이 시작이 되고 내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고, 그래서 올해에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돼요. 무너지는 상업용 부동산, 감정가의 10분의 1 토막 낙찰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 100억짜리 건물에 10억에 팔린다. 소설 같은 얘기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0억짜리 빌딩이 200억에 팔려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올해 1분기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상업용 부동산, 즉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 경매가 약 15,000건 정도였어요. 근데 경매라는 건요, 여러분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는 거지, 사실은 은행에다 돈 빌려가지고 잘 갚으면 사실 경매 물건으로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경제에. 근데 경매 물건이 올해 1분기에만 15,000건이었는데 2021년 같은 경우 5,100건, 2022년에는 4,600건, 즉 3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경매 물건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이게 바로 저축은행 부실 심화로 이어지는 직격타라는 거죠. 왜냐? 저축은행에서 대출자한테 대출을 빌려줬어요. 그러고서 담보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기 시작해요. 그럼 저축은행은 이 건물을 그대로 경매로 내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나오는 게 이런 경공매 건들인데, 지금 경매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별로 좋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이 계속해서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 경매 낙찰률이 19.8%, 즉 100건 정도가 쏟아지면 그 중에 20건 정도만 낙찰이 된다. 나머지 80건은 유찰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하겠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41%였대요. 그러니까 100건이 나오면 그중에 41건이 낙찰이 된 건데, 지금은 20건도 안 되는 건들이 낙찰이 되고 있다. 즉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내 소득도 줄어들고 투자한 거는 망하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떨어지니까 결국은 여윳돈이 없어서 이런 경매 물건도 못 들어가요. 경매 물건이 쏟아져도. 그리고 투자해 놓은 것들마저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결국 종국에는 내 부동산마저도 경매 물건으로 나가는 이런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면은 약간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들도 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은행과 상호 금융권의 부실은 영화에서 보는 국가부도의 날이나 빅쇼트 같은 영화에서만 볼 게 아닌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번 올해 4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4월 14일인데 이게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일을 기념해서 4월 25일에는 금요일 밤 9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월말 특강을 해드릴 겁니다. 월말 특강으로 뭘 해드릴 거냐면 금융위기를 기회로 삼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이 폭락하고 지금 코스피도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은 패닉이 왔었지만 저희 수강생분들은 뭐 5천을 벌었네, 1억을 벌었네, 뭐 3억 벌었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왜 그러냐? 이 월말 특강,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제위기 투자 전략으로 지금 떼돈을 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싶은 생각 없이 제 생일 기념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투자 노하우, 제가 직접 계좌를 굴리고 있는 이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내용, 이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공개를 해드릴게요. 100% 무료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